이렇게 이어서 챕터 6 교술 타이틀 달려 있는 걸 볼 텐데 수필이죠. 수필. 사이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수필이 시와 엮이게 되는 게 빈도가 빈번한데 그 이유를 내가 생각해 보면 시하고 수필은 공통점이 있어요. 정서 표현을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죠. 즉 시적 화자의 정서, 생각, 수필에서 시적 화자에 해당하는 필자의 생각 드러나는 장르 갈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서 종종 엮이죠.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근데 시는 세계를 자아화시킨다. 수필은 자아를 세계화시킨다. 세계의 자아와 자아의 세계화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었어요. 근데 방향성만 다르지 결국 자기가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세계 현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드러난다. 약간의 방향성만의 차이만 있지 결국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에 있어서는 이 두 갈래가 공통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시는 그래서 시적인 화자와 시적 대상의 상수, 처지 상황, 변수. 근데 즉 시는 only 시적 세계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시적 세계에서는 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늘이 떨어지든 돌멩이가 떨어지든 표현해도 태클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빗방울이 바늘이냐, 왜 빗방울이 돌멩이냐 이렇게 외란심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수필은 자신의 생각을 세계 일반 현실적인 모습을 가지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여요. 다시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좀 어려운 말보다 시든 수필이든 정서를 표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 하나 더 얘기한다면 좀 수필과 다르게 시일 경우에는 상수 변수에 따른 시적 세계에서의 시적인 화자의 인식과 태도, 생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죠. 뒤에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율정설인데 읽다 보면 밤나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로 나와 있는 구역이 이제 A 블록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가 나에게 말했다 하면서 봄이면 여름이면 가을이면 겨울이면 때문에 밤나무를 선택한다. 그럼 필자 시적인 화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가 왜 밤나무를 선택하는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제시한 거죠. 그러다가 블라블라 얘기가 이어지는데 내가 중요하게 포착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봐요.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쉽게 된 것이니 되게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 같은 점이 있다. 나는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이게 필자, 즉 시적인 화자에 해당하는 생각, 인식과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서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는 같으니까 시적인 화자에 해당하는 필자가 윤공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윤공의 밤나무에 대한 얘기를 자기의 생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이 구역이에요. 나는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나는 설명하려 한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나의 윤공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이렇다. 윤공의 밤나무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수필에서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다음 챕터 7인데 여기에서는 또 작품하고 작가, 독자 맥락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품 감상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들어봤을 법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텍스트를 중심에 두고 봤을 때 작품 텍스트를 중심에 두고 봤을 때 쓴 사람이 작가일 거아니에요. 생산해낸 사람이 작가고 이 텍스트를 보는 사람이 독자겠죠.
그러니까 작가의 사상과 생각을 드러냈으면 작가의 사상과 생각을 표현했다. 표현은. 근데 독자가 이 텍스트 작품을 보고 어떤 교훈과 감동을 얻었다. 그래서 어떤 유틸리티, 그래 효용론적 관점. 근데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작품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게 작품론. 작품은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다. 존재론. 작품의 구조만 보자. 구조론. 딴 거 다 필요 없다. 작품만이 절대적이다. 절대론.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아무튼 작품만 보자는 거죠. 그리고 좀 이제 작가든 작품이든 독자든 다 현실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이다. 다 현실 세계의 현실 세계의 현실 시대에 있는 것들이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 시대가 중심으로 보게 되면 반영론적 관점, 작가 중심 표현론, 작품 중심 뭐 작품론, 독자 중심 요인 효용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번부터 3번 즉 현실, 작가, 독자는 다 작품 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재적 감상법이라고 그래요. 작품을 기준으로. 이것도 작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 2, 3번 다 됐고 작품만 온전히 작품만 가지고 얘기하자. 작품의 내부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게 이제 내재적 감상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작품 감상법 크게 외재냐 내재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거에 기초한 설명의 챕터라고 보여요. 근데 제시되어 있는 거는 그 뒤에 예제로 이제 현대시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현대시든 고전시든 나는 시인 이상 상수 변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상수 항상 있는 거다. 뭐가? 시적인 화자와 시적 대상은 항상 있다. 시적인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 인식과 태도로 드러나는지에 정서가 드러난다. 근데 동일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화자의 어떤 처지 상황에 따라서 얘는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다른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 봐야 된다. 자, 상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시적인 화자는 드러난 경우가 있고 감추어진 경우가 있고 다른 말로 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항상 있는 거다. 그리고 시적 대상은 대개 제목에서 제시돼요. 시는 시적 대상은 대개 제목에서 제시돼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참고로 또 제목은 좀 체크해 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목이 하나씩 별인데 텍스트를 보면은 1연에서 요 블록에 우리 하면서 시적인 화자가 포함된 시어가 있어. 그리고 하나씩의 별 이런 구절이 있고 결론적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또 우리 하나씩의 별 이런 제목과 즉 시적 대상과 관련된 구절이 1연과 마지막 연에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시를 볼 때는 상수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탠바이를 해라. 상수 변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체크할 준비를 해라. 2연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상황이겠지. 내사 나는 서울이 그리워. 생각,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부분 체크하라는 거죠. 근데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처지 상황이겠죠. 서러이, 정서, 심리 태도 관련된 부분이죠. 정서, 인식과 태도 관련된 부분이죠. 갈 때와 마찬가지. 좀 냄새나지 않아요? 돌아간다. 갈 때와 마찬가지로. 갈 때가 있었고 지금 돌아간다. 헐벗은 나요. 이 사람들과 헐벗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시적인 화자의 상황, 처지 상황.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이거는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시적인 화자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상황. 이 위의 구절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외적 상황과 자기 자신의 처지 상황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1연에서 나왔던 내용이 시적인 화자를 포함한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돼요. 하나씩 별을. 이게 하나씩 별의 정체는 드러나진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상수 변수에 스탠바이를 하고 체크에 내려가다가 예를 들면 1번 문제가 이제 표현상 특징 문제인데 앞서서 말했듯이 표현상 특징 문제도 상수 변수의 체크 구역 내에서 나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세트 같은 경우에 더 중요한 건 2번 문제인데, 자, 보기에서 어떤 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보기, 즉 보기에 있는 말이 선택지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상수 변수의 불일치하면 틀려요. 다시, 자, 보기가 되게 세련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보기에 있는 내용이 선택지에 있다고 해서 그게 상수 변수와 불일치하게 되면 틀려요. 이거를 꼭 명심해 주길 바라요. 앞으로 이건 계속 반복할 거거든. 계속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풀겠다고 보기의 내용을 읽고 왼편의 텍스트 뭐 보는 거 나는 뭐 각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건, 뭐 왼편 텍스트가 주어지고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 읽고 텍스트 보고 문제를 풀든 텍스트 보고 보기 보고 문제를 풀건 상관없는데, 좀 수월하게 가기 위해서 보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왼편의 텍스트를 보게 되면 이게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역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우선시하게 되면 왼편 텍스트의 분석이 후순위가 될 수 있어서 왼편 텍스트에 대한 생각이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서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보기를 사용하지 말란 말은 아니다. 다만 보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제시받게 되면 현대시든 고전시든 시라고 한다면 상수 변수를 염두에 두고 체크할 스탠바이를 하고 나서 시 텍스트를 보고 문제를 풀면서 또 보기 나왔을 때 보기도 활용해라. 근데 이렇게 주의해라. 보기에 있는 말 선택지에 있어도 상수 변수에 안 맞으면 불일치하면 틀린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작품, 상호 텍스트, 뭐 인터텍스추얼리티 어려운 말이긴 한데 뭐 오른편 사이드에 보면은 뭐 이론적 갈래, 역사적 갈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장르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제시된 부분의 샘플은 씬 넘버로 되어 있는 거로 봐서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서 시하고 수필에 대한 장르적 특성이랄까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자, 소설하고 그 희곡 시나리오는 역시 공통점은 앞서서 이제 서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장르는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주로 다루는 갈래 장르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앞서서 이제 시일 경우에 세계의 자아와 수필일 경우에 자아의 세계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소설일 경우에는 외적 자아가 개입한다. 외적 자아는 다른 말로 하면 서술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 자아가 개입한다, 즉 서술자가 있다. 근데 극 같은 경우는 외적 자아가 개입하지 않는다, 즉 서술자 개념이 없다. 대신에 지시문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은 제시되는 텍스트, 즉 소설과 극이었을 때 항상 갈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소설과 극을 특징하는 설명 컨셉이 이렇다라는 거지, 왼편에 제시되는 모든 소설 극 텍스트에 소위 뭐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항상 제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설과 극은 그냥 갈등의 장르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어쩌면 이 구역이 시, 수필과 대비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근데 제발 조심해라. 제시되는 모든 텍스트의 소설과 극에 항상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극은 지시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제 블록 설정, A 블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씬 넘버 33까지 블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대사가 아니잖아요. 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마를 부비며 흐느낀다. 심리 태도가 드러난 구역이에요. 자, 다시 왼편을 보게 되면 오장녀가 나오고 지시문, 그다음 훈이라는 인물. 근데 특히 오장녀, 훈 사이에 말을 못
못 맺고 격정에 못 이겨. 그 복받치는 감정에 못 이겨라는 심리 태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블록에서 오장류하고 훈 사이에 어떤 심리 태도가 드러나는 구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 지시문 중에 성격, 즉 심리 태도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라. 이건 서사와 직결된다. 이건 서사와 직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희곡과 시나리오 파트에서 지시문 중에 성격, 심리 태도가 제시되는 부분은 체크해라. 이건 서사와 직결된다. 그리고 여기 이건 뭐 내가 낸 문제가 아니잖아요. 샘플로 제시한 구역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오장녀 훈 사이에 또 지시문이 하나 나오는데 온몸에 맥이 빠지는 듯 훈 놀라는 이렇게 심리 태도가 나오는 구역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지시문 대사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연 깜놀해서 웅성거린다. 그리고 뒤에 1번, 2번, 3번 문제를 이 각도에 맞춰서 한번 봐요. 자, 그리고 특히 3번 문제 같은 경우 때문에 사실 앞부분에 이제 소설과 극에 대한 얘기를 해본 건데,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소설과 극의 장르상 특징에 대한 차이 설명하는 걸 가지고 3번 문제의 컨셉은 장르에 대한 뭐 비교 문제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지막 챕터 9 1부에서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9도 보면은 반영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작품 감상법이에요. 얘도 별거 없이 반영론, 사회문화적 맥락, 반영론이죠. 그러니까 텍스트 외부에 있는 외지적 관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반영론은 뭐 사회문화, 이거 다른 말로 시대, 현실 되는 거겠죠. 뭐 보충 설명하면 작가 입장은 표현론, 독자 입장은 효용론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게 보면은 이 현진관의 고향 현대 소설이에요. 좀 긴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챕터의 타이틀보다는 이런 쪽이죠. 자, 현대 소설이잖아. 그럼 서술자 시점을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첫 줄에 나는 글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얘는 1인칭 주인공 또는 1인칭 관찰자가 예상되는 거죠. 나는 마주 앉은 그를 이렇게. 그러면 최소한 3인칭은 아니잖아요. 그럼 1인칭 중에 두 가지,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그러다가 중략을 거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나는 냉랭 불친절한 죄송스러웠다. 심리 태도가 나오죠. 그에 대한 심리 태도예요. 일자리 아무 지식 없는 나로서는,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그러면 서술자 나가 그를 대하는 심리 태도가 제시되어 있는 구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단 서술자는 이야기 텍스트, 즉 이야기 내부 텍스트 안에 있죠. 그러면 서술자의 성격과 심리 태도가 나오는 부분 체크해야 되는데, 그 밑에 나오는 구절이 그의 신세 타령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의 신세 타령일 때 나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1인칭 관찰자가 예상되는 거죠. 그럼 관찰 대상이 더 중요해요. 나는 관찰 대상의 심리 태도를 제시하는 거죠.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1인칭 주인공이면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거고 1인칭 관찰자면 내가 관찰 대상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관찰 대상,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은 제시될 수 있잖아. 근데 무게중심은 관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냄새를 맡고 그의 신세 타령하면서 박스, 동양척식 회사. 그럼 이거는 박스든 블록이든 밑줄이든 서사적 기능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이 얘기예요. 서술자의 9년 전이 아니라 그의 9년 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것도 나중에 텍스트를 거듭하면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서사는 다른 말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전개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것에서 스탑 9년 전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 불일치가 발생한 거거든. 이런 부분 나오면 좀 주의해야 돼요. 현재 진행되는 서술에서 스탑 끊고 9년 전 얘기를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간도로 이사를 갔다. 다시 말하면 서술자가 아니라 그가.
그러니까 밑에 쪽에도 그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자, 넘겨서 또 앞뒤에 블라블라 하지만 그 후 일본으로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대한 얘기가 다시 현재.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밑줄친 니은이 있어요. 그리고 밑줄친 디귿. 나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어떤 음산하고 비참한 나의 심리 태도. 어떤 음산하고 비참한 누구를 통해서 본 서술자의 성격, 심리 태도예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밑으로 또 쭉 내려오면 한 여자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 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 여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서술돼요. 그리고 오른편에 넘어와서 두 번째 줄 권력, 어려운 말이지만 어휘풀이는 있어요. 어휘풀이 나오면 반드시 읽어. 권력, 쓸쓸한 무더기, 눈물, 이 여자도. 그리고 밑줄친 니을, 그리고 밑줄친 미음.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쓴물이 났다. 나 또한 참혹한. 쓴물이 났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심리 태도. 다시 왼편에 밑줄친 5구역 중에 밑줄친 디귿. 또 하나의 구역이 나는 본 듯 싶었다. 나의 심리 태도. 나의 심리 태도가 누구에 대한? 그에 대한. 그의 얘기를 듣고 난 그에 대한 심리 태도. 그럼 이제 무게의 중심은 두 가지겠죠. 내가 바라본 그는 어떠하냐.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얘기를 듣고 나의 심리 태도는 어떠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챕터 타이틀에 맞게 1번 문제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 감상법 중에서 외제적 감상법, 사회문화니까 뭐 현실, 사회적인 얘기 한 거 한번 골라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시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말하고 싶은데 자, 보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의 말이 선택지에 있더라도 얘는 소설이니까 성격, 심리 태도와 서사의 불일치하면 틀려요. 보기에 있는 말이 선택지에 있어도 보기에 있는 말이 선택지에 포함돼도 성격, 심리 태도, 서사의 불일치하면 틀려요. 이걸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3번 문제를 리뷰해 보세요.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2부 적용학습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각 갈래별로 쪼개서 각 갈래의 장르의 특징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